안녕하세요. 노후 걱정 없이 살아갑시다. 매일 반복되는 피로와 끝없는 병원 진료. 도대체 언제쯤 이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쩌면 해답은 아주 단순한 데 있을지 모릅니다. 바로 잠입니다. 하지만 그냥 자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정말 제대로 된 잠, 진짜 회복되는 수면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잠을 잘 자는 것만으로 면역력이 올라가고 병원비가 줄어들고 심지어 노후의 막대한 간병비까지 줄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평생 건강을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습관, 수면의 힘에 대해 지금까지 몰랐던 진실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놓치신다면 그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을 것입니다. 수면 습관이 개선되면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김지원 박사는 망설임 없이 확신합니다. 25년 넘게 수면 센터를 운영해온 그는 어린아이부터 고령자까지 다양한 환자들이 수면 문제로 찾아온다고 말합니다. 대부분 현대인들은 이미 수면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으며 지금이라도 건강한 수면 습관을 시작한다면 반드시 긍정적인 변화가 찾아올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는 수면이 최고의 자연 치유제라고 말하며 면역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덧붙입니다. 하루 6시간 미만으로 수면을 취하면 감기에 걸릴 확률이 3배로 높아지고 대상포진 같은 바이러스성 질환에도 더 쉽게 노출되며 회복 속도 또한 크게 떨어진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수술 후 회복이나 치료 효과마저 수면 부족 상태에서는 제대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수면 실태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며 매달 평균 350만 원에 달하는 간병비와 65세 이후 노후 간병비 총액이 약 7억 원에 이르는 현실을 지적합니다. 그는 수면 건강을 잘 관리해온 사람들은 장기간 꾸준한 생활 습관 덕분에 질병 위험이 낮아지고 결국 간병비 부담도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한국인의 숙면 비율이 8%에 불과하다는 통계에 대해 그는 우리 사회가 수면을 삶의 우선순위에서 계속 뒤로 미루는 경향이 있다고 말합니다. 과거 사당 오락 같은 잘못된 성공 신화가 퍼지면서 잠을 줄이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문화적 분위기가 남아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습니다. 낮 동안 심한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 밤에는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려는 욕구가 커지고 결국 늦은 밤까지 깨어있는 생활이 반복되며 건강을 해친다고 지적합니다. 일부 직업군은 어쩔 수 없이 야간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지만 그는 이런 교대 근무 환경이 심각한 수면 문제를 야기한다고 말합니다. 현대 사회를 지탱하는 의료진, 경찰, 소방관, 대중교통 종사자들이 대표적이며 이들의 수면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현실의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김 박사는 자신의 진료실을 찾는 병원 간호사들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3교대 근무를 하는 이들은 극심한 피로와 함께 생리불순, 만성 두통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호소한다고 합니다. 특히 교대 근무에 적응하지 못하는 체질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런 경우 직업을 바꾸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계 문제 때문에 직업 전환이 쉽지 않은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합니다. 수년간 교대 근무자들의 수면 개선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김 박사는 교대 근무자들에게 적어도 충분한 휴식 시간을 보장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야간 근무 후에는 최소 5일 이상의 휴일이 주어져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인력이 2배 이상 필요해지고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불가피하게 짧은 수면을 취해야 할 때 제한된 시간 내에서 최대한의 수면 효율을 높이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김 박사는 현대인들이 겪는 사회적 시차 현상에 대해 설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일에는 밤 12시에 자고 아침 6시에 일어나는 패턴을 유지하다가 주말에는 이를 보상하기 위해 더 오래 자려고 합니다. 이를 보상 수면이라고 부르는데 문제는 자는 시작 시간이 크게 바뀌는 데 있습니다. 주말에는 새벽 2시나 3시에 자서 오전 10시까지 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수면의 중간 값이 평일과 주말 사이에 크게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가 2시간을 넘어서면 사회적 시차라고 부릅니다. 김 박사는 이를 서울에서 홍콩이나 싱가포르를 다녀온 것과 같은 효과라고 비유하며 이로 인해 월요일 아침에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는 월요병이 발생한다고 설명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사회적 시차가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심장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조기 사망률이 현저히 높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사회적 시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평일과 주말의 취침 시간을 가능한 한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로그램 진행자가 김 박사에게 월요병 증상이 있는지 묻자 그는 자신은 주중과 주말 모두 같은 시간에 잠들고 일어나는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고 답합니다. 심지어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밤 9시가 되면 졸음이 와서 일찍 귀가한다고 말합니다. 김 박사의 지인들은 이미 그의 이런 습관을 잘 알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가진 사람이 현대 사회에서는 매우 드물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양한 수면 장애를 안고 살아갑니다. 진행자가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4시간만 자도 충분하다는 기적의 수면법에 대해 묻자 김 박사는 단호하게 그런 것은 없다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성인은 7시간에서 9시간의 수면이 필요하며 전 세계 인구 중 0.001% 미만의 사람들만이 유전적으로 5시간 이하로 자도 건강에 문제가 없는 짧은 수면가입니다. 일반인이 훈련을 통해 그런 체질로 바뀔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그는 불가능하다고 단언합니다. 수면 습관 개선이 전반적인 의료비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김 박사는 이에 100% 확신한다고 말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문화와 생활 패턴으로는 이루기 어려울 수 있지만 현 상태로는 의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 명백하다고 우려합니다. 평균 수명은 길어졌지만 질병은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의료비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김 박사가 수면 클리닉을 운영하기 시작했을 때는 주로 60대, 70대 환자들이 찾아왔지만 지금은 14세부터 88세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환자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생들도 수면 문제로 병원을 찾는데 특히 학원을 많이 다니는 청소년들이 불면증으로 고통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 박사는 수면 클리닉 방문 환자가 연령대와 성별을 가리지 않고 급증한 현상의 기점을 201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가 그 이유를 묻자 김 박사는 2007년 아이폰과 2010년 갤럭시 등 스마트폰의 등장이 수면 패턴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켰다고 분석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도 수면 장애를 급증시킨 또 다른 요인이었습니다. 재택근무와 원격 수업이 일상화되면서 수면 장애가 젊은 층으로 확산되었다고 김 박사는 설명합니다. 특히 학생들의 경우 온라인 수업 시간에 컴퓨터만 켜놓고 계속 자는 경우가 많았고 이로 인해 생활 리듬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말합니다.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 더 늦어지면서 아이들의 학업 능력이 떨어지고 정신 건강도 악화되었습니다.
청소년기에는 공부에 대한 압박 때문에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의학적으로는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김 박사는 강조합니다. 18세 미만의 중고등학생들은 8시간에서 10시간의 수면이 필요하지만 한국의 교육 현실에서는 그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진행자도 자신의 학창 시절을 회상하며 학원을 밤 10시, 11시까지 다녀야 했기 때문에 충분한 수면을 취하기 어려웠다고 공감합니다. 김 박사는 이런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고 말하며 수면 부족이 학업 성취도뿐만 아니라 정서적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합니다. 수면이 부족한 청소년들은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사소한 갈등도 쉽게 큰 문제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다툼이 많아지고 학교 생활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수면 부족과 관련이 있다고 김 박사는 지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중고등학교에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를 모두 수면 부족 탓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김 박사는 그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고 답합니다. 청소년들의 스트레스가 이미 상당히 크고 여기에 수면 부족까지 더해지면 상황이 더욱 악화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밤 10시, 11시까지 밝은 빛에 노출된 채 공부하다가 집에 들어가 바로 잠들기도 어렵고 스마트폰을 들고 침대에 누워 새벽 1시, 2시까지 밝은 빛에 계속 노출되는 것이 수면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김 박사는 이러한 습관이 당장은 큰 문제로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20년, 30년 후에는 심각한 건강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합니다. 학원이나 자율학습이 끝나고 집에 돌아온 학생들은 이제부터 자신의 공부를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책상에 앉게 되는데 이미 저녁 10시가 훌쩍 넘은 시간입니다. 그렇게 공부를 시작하면 새벽 1시, 2시는 금방 되어버립니다. 아침에는 어떻게든 힘들게 일어나 학교에 가지만 대부분 수업 시간에 졸게 됩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야 겨우 정신이 들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바로 그들의 생체 리듬이 된 것입니다. 김 박사는 이러한 저녁형 인간들이 아침형 인간들보다 전반적으로 성적이 낮고 소득도 낮으며 우울증이 많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도 있습니다. 왜 시험은 항상 아침에 시작하는가? 오후나 저녁에 시험을 본다면 저녁형 인간들에게 훨씬 유리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현대 사회가 아침형 인간에게만 맞춰져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지만 김 박사는 아침형으로 살아가는 사회가 전체적으로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발전해 왔다고 설명합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공부는 언제 해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김 박사는 공부는 시간보다 효율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앞서 설명한 깊은 수면 3단계가 기억을 담당한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정보가 뇌에 제대로 저장되고 나중에 잘 인출되어야 기억력이 좋아진다고 말합니다. 깊은 수면 없이 밤을 새우고 시험을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시험 문제를 보고 분명히 공부했던 내용인데 정확히 기억나지 않아 결국 찍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공부한 내용이 뇌에 제대로 저장될 시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설령 어떻게든 시험을 치르더라도 장기 기억으로 전환되지 않아 곧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따라서 김 박사는 중고등학생과 대학생들에게 수면 시간을 아껴 밤샘 공부를 하기보다는 평소에 꾸준히 공부하는 습관을 기르라고 조언합니다. 김 박사는 자신의 10대 시절을 회상하며 밤 10시 이후로는 공부를 더 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대학 시절에도 다른 학생들이 밤샘 공부를 할 때 너무 졸려서 집중할 수 없어 그냥 잠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이제 수면의 질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 박사는 가장 먼저 빛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빛은 우리의 수면 주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아침에는 밝은 빛을 쬐어 생체 시계를 리셋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점심이나 오후 시간대의 빛은 수면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멜라토닌 분비가 시작될 즈음에는 완전히 어두운 환경이 필요합니다. 김 박사는 불면증 환자들에게 자기 전에 천장 조명을 언제 끄는지 묻고 취침 1시간이나 2시간 전부터 천장 조명을 끄라고 조언합니다. 이렇게 하면 너무 일찍 잠들지 않을까 우려할 수 있지만 활동을 중단하라는 것이 아니라 조명 방식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서양의 가정에서는 천장 조명이 거의 없고 대신 스탠드와 같은 낮은 위치의 조명을 사용합니다. 밤에는 눈높이보다 낮게 빛이 깔리는 것이 좋으며 가능하면 붉은 계열의 조명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빛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방의 온도입니다. 남성과 여성은 체감 온도가 다른 경우가 많아 여성은 추위를 느껴 따뜻하게 입고 싶어 하는 반면 남성은 더위를 많이 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부부 사이에 온도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김 박사는 이런 이유로 부부가 각 방을 쓰는 것을 권장합니다. 개인마다 적합한 습도, 온도, 환경, 빛의 조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부부들이 평생 같이 자야 한다는 생각에 집착하지만 실제로 각 방을 써보면 훨씬 편안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 박사는 20년 이상 같이 살아도 수면 리듬이 맞아지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부부가 같이 자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불면증에 시달리는 환자들을 많이 만났다고 말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화장실 가는 빈도가 늘어나는데 부부가 한 방에서 자면 서로의 움직임에 계속 방해를 받게 됩니다. 김 박사는 실제로 각 방을 원하는데도 배우자가 허락하지 않아 괴로워하는 노인 환자의 사례를 들려줍니다. 침실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이 수면에 도움이 될까요? 김 박사는 이것이 개인의 취향에 달린 문제라고 말합니다. 다만 특히 불면증 환자들에게는 잠들기 전 긴장을 풀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합니다. 자신만의 물건으로 채워진 정돈된 공간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것이 불면증 환자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멜라토닌에 대한 이야기도 빠질 수 없습니다. 저녁에 멜라토닌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는다면 약으로 보충할 수 있지 않을까요? 김 박사는 원칙적으로 멜라토닌이 수면을 촉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실제로 효과를 크게 느끼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말합니다. 효과가 없는 만큼 부작용도 거의 없다는 것이 멜라토닌 보충제의 특징입니다. 멜라토닌이 확실히 부족하거나 분비 시간이 지연된 사람들에게 주로 효과적이지만 일반적인 수면, 개시 문제나 수면 유지 문제에는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멜라토닌은 우리 뇌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호르몬으로 보통 취침 시간 3시간 정도 전부터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멜라토닌의 특징은 빛에 매우 민감하다는 점입니다. 멜라토닌이 분비되는 시간에 밝은 빛에 노출되면 정상 수준의 30% 정도만 분비되거나 분비 시간이 지연됩니다. 이것이 저녁 시간에 휴대폰 사용을 자제하고 천장 조명을 끄라는 조언의 과학적 근거입니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멜라토닌 서방정은 55세 이상 불면증 환자를 위한 치료제로 나왔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고령자보다 젊은 사람들에게 더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멜라토닌이 작용하려면 몸의 수용체가 필요한데 나이가 들면 멜라토닌 생성량이 줄어들면서 수용체도 함께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즉, 나이 든 사람들은 멜라토닌을 많이 섭취해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체가 부족해 효과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불면증은 멜라토닌 부족 때문이 아니라 멜라토닌이 늦게 분비되거나 부적절한 시간에 분비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멜라토닌은 주로 늦게 자는 올빼미족 젊은이들의 수면 시간을 앞당기거나 꿈속에서 실제로 행동을 하는 렘수면 행동장애 또는 시차 적응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취침 전 책을 읽는 것은 수면에 도움이 될까요? 김 박사는 지루한 책을 읽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말합니다. 다만 이때도 조명이 중요한데 천장 조명이 아닌 눈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붉은색 스탠드 조명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책을 볼 때도 블루라이트를 차단하고 화면 밝기를 최대한 낮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블루라이트를 차단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흰색 광에는 모든 파장의 빛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그린블루 파장이 우리의 수면 주기를 앞당기거나 지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아침에 블루라이트를 쬐면 수면 주기가 앞당겨지지만 같은 블루라이트를 저녁에 쬐면 수면 시간이 뒤로 밀리게 됩니다.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을 켜도 화면 자체의 밝기가 높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김 박사는 이를 럭스라는 단위로 설명하며 핸드폰 화면이 아무리 어둡게 설정해도 15럭스는 넘는데 이 정도 밝기만 되어도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된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상을 보다가 잠들곤 합니다. 특히 지루한 다큐멘터리를 일부러 틀어놓고 자는 습관에 대해 김 박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텔레비전을 켜놓고 자는 습관에 대해 소리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빛은 피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라디오를 듣거나 유튜브 영상을 뒤집어 놓고 소리만 듣는 것은 괜찮습니다. 이는 ASMR, 화이트 노이즈, 핑크 노이즈와 같은 개념입니다. 원래 이런 소리는 주변 환경이 너무 시끄러울 때 외부 소음을 중화시키기 위해 사용되었지만 요즘은 오히려 머릿속이 시끄러운 현대인들이 정신적 소음을 잠재우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 박사는 이것이 개인의 취향에 맞으면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귀마개를 끼고 자는 것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빛 자극만 제거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한편 저녁에 집에 돌아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와인이나 커피를 마시는 습관은 피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대신 먹어야 할까요? 김 박사는 취침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고 조언합니다. 사람들이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가 어떤 음식이 수면에 도움이 되느냐는 것인데 우유, 가벼운 간식, 바나나, 상추 등 다양한 정보가 떠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박사가 강조하는 것은 취침 3시간 전부터는 금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현대인들은 보통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퇴근하며 긴 통근 시간 때문에 집에 도착하면 이미 저녁 8시나 9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가 고프니 샐러드보다는 피자, 치킨, 빵과 같은 고칼로리, 고지방 음식을 선택하게 됩니다. 맥주 한 잔과 함께 유튜브를 보면서 이런 음식을 즐기다 보면 밤 11시쯤 배부른 상태로 잠자리에 들게 됩니다. 몸은 피곤해서 잠들 수 있지만 뇌는 여전히 활동 중입니다. 저녁 10시에 먹은 고칼로리 음식이 소화되는데 최소 3시간에서 4시간이 걸리고 이 과정에서 뇌의 절반은 소화 활동을 감시하느라 깨어 있어야 합니다. 늦은 시간의 식사는 단순히 수면, 시간을 줄이는 것 외에도 수면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위와 식도 사이는 원래 괄약근으로 조여 있지만 음식물이 소화되는 동안에는 이 부분이 느슨해집니다. 누운 자세에서 이 상태가 지속되면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게 되고 이로 인해 자주 깨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위식도 역류증입니다. 계속해서 깨다 보면
수면의 품질이 크게 저하됩니다. 김 박사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잠든 초반에 경험하는 깊은 수면 3단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계속 잠에서 깨기 때문에 1단계, 2단계만 반복하다가 결국 깊은 수면 단계로 진입하지 못하고 얕은 잠과 꿈잠을 오가다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몸과 뇌의 회복에 필수적인 깊은 수면이 부족해져 다음 날 피로감이 지속됩니다. 김 박사는 이러한 이유로 취침 3시간 전부터의 금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합니다. 아무리 배가 고프더라도 늦은 시간의 식사는 결국 건강에 더 큰 해를 끼치게 됩니다. 먹는 순간의 만족감보다 양질의 수면을 통한 건강, 이득이 훨씬 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영상의 마무리로 김 박사에게 최적의 수면을 위한 가장 중요한 3가지를 정리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김 박사는 먼저 규칙적인 생활 습관, 특히 취침 시간만이라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주중과 주말의 취침 시간을 동일하게 유지하면 대부분의 수면 문제가 크게 개선됩니다. 2번째로 금주를 강력히 권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술 없이 어떻게 살 수 있냐고 반문하지만 김 박사는 알코올로 인해 심각한 수면 장애를 겪는 환자들을 수없이 봐왔다고 말합니다. 술은 뇌를 망가뜨리고 수면의 질을 크게 저하시키는 주범입니다. 3번째는 근육 운동의 중요성입니다. 불면증 치료에는 약물 치료와 비약물 치료가 있는데 김 박사는 여러 생활 습관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잠을 잘 자지 못하는 환자들에게서 근육 부족이 주요 원인임을 발견했습니다. 단순히 많이 걷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근력 운동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근육이 부족하면 밤중에 자주 깨고 한 번 깨면 다시 잠들기 어려워 조각잠을 자게 됩니다. 이런 조각잠을 이어붙이려면 여러 개의 수면제가 필요하지만 그마저도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김 박사의 환자들 중 많은 이들이 꾸준히 근육 운동을 시작한 후 3개월, 6개월이 지나자 수면약을 하나씩 줄여 나갈 수 있었고 결국 약 없이도 잘 자게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70대 노인이 20대처럼 한 번도 깨지 않고 밤새 잘 수는 없지만 깨더라도 15분 이내에 다시 잠들 수 있다면 정상적인 수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 박사는 근육 운동이 수면의 질 향상에 매우 중요하며 지금까지 하지 않았다면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6개월 후에는 반드시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결론적으로 양질의 수면을 위한 3가지 핵심 원칙은 1. 일정한 시간에 자기, 2. 술 끊기, 3. 근육 운동하기입니다. 이 3가지만 제대로 실천해도 수면의 질은 크게 향상될 수 있습니다. 잘 자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갈망하는 것이기도 하지요. 잠을 잘 자는 사람들은 잠을 못 자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잘 모르지만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는 숙면만큼 간절한 것도 없습니다. 오늘 김지원 박사와 나눈 대화를 통해 수면 장애로 고통받고 계신 모든 분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을 얻어 더 건강한 수면 습관을 가지고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의 3분의 1을 잠자리에서 보냅니다. 그만큼 수면은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실천하여 여러분의 수면 건강을 개선해 보세요. 더 많은 건강 정보와 전문가 인터뷰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는
모두 편안한 숙면을 취하시길 바랍니다.